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짜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궁금한 점이 많지만 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네. 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그 중에서 가장 저는 어려운 점이 트럼프가 관세를 높인다면서요. 네. 그러면 미국의 물가가 오를 거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 금리 함부로 못 내릴 거야. 네.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달러도 올라가고 그럴 거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아니다. 너 그렇게 올려봐라. 경제가 망가져서 금리가 오히려 떨어진다. 이게 지금 잠깐 오르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정말 모르겠다. 네. 이 어려운 난제에 대해서 여러분 딱 나는 분이 딱 한 명 있죠. 네. 자, 이분한테 여쭤보면 이 문제는 오늘 풀릴 것 같습니다. 네. 누가 해요? 예,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오건영 단장님 네. 모셔보겠습니다. 어디 이상한 데로 온 계셨는데. 네, 단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네. 원래 신한은행 아니셨어요? 이직하셨습니까? 그게요? 아니, 네. 말씀드리면 예. 신한에서 WM 웰스 매니지먼트 브랜드로 네. 신한 프리미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신한은행에서? 예, 예. 은행하고 증권하고 같이 그래서 네. 신한 프리미어라는 표현을 쓰고요. 패스파인더는 뭐예요? 패스파인더는 길잡이, 길찾기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산관리 우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주는 그런 전문가 집단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VVIP들 잘 관리해 주는 곳.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세미나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이제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이제 아니랍니다. 지금 오 단장님. 이제 신한은행 소속이긴 한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더 이 폭이 넓어졌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패스파인더. 네. 네. 10분 돈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데 네. 찾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지금 미국 달러, 미국 금리 어떻게 될 거냐. 요게 진짜 큰 변수예요. 네네. 대충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 이게 결국에는 지금 앞에 말씀해 주신 게 거의 이제 포인트가 저는 된다라고 보는데요. 예.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쓰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는 네, 게 나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게 이제 생각보다 야. 복잡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오랜만에 칠판을 좀 쓸게요. 진짜 이거 공부하는 오랜만에 써보는데요. 느낌입니다. 예. 네. 언더스탠딩이니까 한번 또 보여드려야죠. 이게 지금 얘기가 뭐냐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는 감세를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렇죠. 이 감세라는 거는 결국에는 법인세를 갖다가 낮춰준다라는 점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개인들의 소득세, 팁에 대한 세금도 낮춰준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금을 갖다가 낮춰주게 되면은 이걸로 이제 경기를 부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건 사실상 국가 입장에서는 소득이 줄어드니까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다른 증세를 하는 게 아니면 이게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돈은 필요하니까. 그렇죠. 적자 국채의 발행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는 거는 시중에 돈이 100이라는 돈을 나눠 쓰고 있었는데 국가가 나서가지고 60을 확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40 갖고 박 터지게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돈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돈의 가격인 금리가 올라갈 올라간다.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감세가 결국에는 재정 적자를 늘려서 금리를 끌어올릴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재정 적자를 늘리는데 이 감세 같은 걸로 결국은 경기를 부양하잖아요. 예. 그럼 경기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가게 되겠고요. 이게 사람들의 소비를 자극하게 될 거고요. 아하. 그러면은 이게 물가를 올릴 거다. 끌어올리게 되니까 이게 다시 금리를 높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작용을 그러네요.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예. 문제는 지금 미국이 빚더미에 앉아 있잖아요. 재정 적자가 꽤 심해요. 네. 재정 적자가 꽤 심한 상태에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자 부담이 국가의 이자 부담이 되게 크게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되려 미국 경제 성장에는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하고 같이 이제 그 공화당이 완전히 레드 스윕이라는 걸 해버렸잖아요. 공화당은요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공화당은 국가가 나서 가지고 막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냅두자. 그렇죠, 시장에 냅두자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땐 민주당 쪽에서는 돈을 재정 지출을 하면서 경기를 부양해야 돼 이런 거에 찬성을 하지만 예. 공화당 같은 경우는 내버려놔도 레디비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은요
기본적으로 재정 적자가 커지는 거 그다지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재정 적자가 커진다면은 공화당 내에서도 뭔가 이슈가 생겨나게 되겠죠. 예. 그럼 잠깐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포인트는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는요. 감세를 갖다가 많이 해줬더니 결국에는 지출이 늘어나는 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증세 같은 게 없다면은 적자가 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사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금리가 올라가는 걸 막으려면 몇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게 있겠죠. 증세를 해버리면 어떡하냐. 근데 지금 트럼프는 감세를 얘기하고서 당선이 됐는데 갑자기 증세한다고 하면 뭔 소리야.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답 없네.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은 재정 지출을 뭔가 감세를 해준 만큼 재정 지출을 줄이는 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첫 번째 보면은요. 첫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블루웨이브에서 나왔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IRA를 줄이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조금 주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에 대한 세액공제 같은 거 해주는 거 $7,500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거 의미 없다. 그런 거 없애자. 그리고 IRA도 결국엔 보조금 주던 거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것도 없애버리자. 특히 외국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들도 전기차 공장 이런 데가 지금 떨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줄이는 방법을 얘기하거나 두 번째는요. 조금 의외라고 보실 수 있는데 방위비를 줄이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1기 내각하고 2기 내각이 다른 게 뭐냐면 원래 이제 부시 행정부가 2000년대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8년간 대통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오바마가 또 8년간 했잖아요. 예. 그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들어왔던 건데 그때는 공화당에 아직 아들 부시의 세력이 남아 있었죠.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옛날에 보시면 아들 부시가 들어오자마자 2000년도에 들어오자마자 뭘 했냐면은 네오콘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약간 미국이 전 세계의 방위를 책임지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강조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블 오브 에이시스라고 해서 이게 악의 축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악의 축. 이란, 시리아, 북한 뭐 이런 나라들 막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막 저기 중동하고 전쟁 2차 걸프전 일으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이때 당시 이제 이분들 중에 유명한 분들이 이제 콘돌리자 라이스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기 때는요. 약간 이 네오콘들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네오콘들이 이번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트럼프 쪽에 있는 인사들만 다 붙었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는 지금 기본적인 기조가 뭐냐면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한다? 아무 의미 없어요. 동맹국, 우방국 아무 의미 없어요. 예. 뭘로 바라보냐면 완전히 비즈니스맨이죠. 뭐라고 하냐면 너 나한테 적자 내니 흑자 내니 이렇게 물어봐요. 미국한테 제가 흑자 내는 나라입니다. 그럼 나쁜 놈. 저 동맹국인데요?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자냐 흑자냐가 중요한지 나한테 돈을 벌게 해주냐 나한테 돈을 잃게 해주냐가 중요한 거지 이 나라가 동맹국인지 우방국인지 아무 관련 없다는 얘기죠. 아니 지금 트럼프 됐다고 막 국방주 막 올라가고 난리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방위비를 갖다가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잠깐 봐야 되는데 예. 의외로 이 방위비를 갖다가 낮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독특한 생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근데 이렇게 방위비를 낮출 때 다른 쪽에 있는 아이템이 좋아지면 방위비 내에서도 국방 중에서도 다른 쪽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쪽에 대해서도 좀 절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우선순위에선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절감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지출을 줄이는 걸 어떻겠니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이 중에 뭐가 있냐면 정부 효율 부서인가요? 갑자기 저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정부 효율부. 그렇죠. 머스크가 들어왔죠. 머스크가 한다는. 이 머스크가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공무원들 감축하겠다고 줄이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은 그래서 옛날에 공화당 멤버들하고는 별로 안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별로 이렇게 연이 없잖아요. 네트워크가 없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날려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머스크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이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당선 전에 재정 지출을 2조 달러 줄일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어요. 와, 2조 달러 줄이려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IRA 이거 있죠. 예. IRA를 많이 줄여야 5천억 달러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5천억 달러 줄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IRA가 해당되는 공장이 텍사스, 애리조나, 조지아 이런 데 있잖아요. 예. 다 경합주였고 또 하나는 텍사스 같은 경우는 전통 공화당 주지 않습니까? 그럼 공화당 예를 들어 텍사스의 주지사 같은 경우는 IRA 갖다 만약 줄인다고 하면 기분 좋을까요? 싫을까요? 그럼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반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액면 그대로 완전히 무효화하는 게 아니라 뭔가 줄어드는 게 완화가 될 수 있겠죠. 하나 더. 방위비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왜 시장이 생각하는 거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럼 이것도 막 줄이기가
만만치 않겠죠. 그럼 다른 나라한테 걷는 방법 같은 걸 고민한다든지. 아하. 근데 다른 나라가 안 주면 이쪽도 만만치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정 지출 줄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쉬운 일 아니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재정 지출은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기 플랜으로 조금씩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예. 그럼 재정 적자는 그냥 확정이네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깔때기처럼 증세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감세를 갖다가 감세를 많이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 감세를 갖다가 좀 약화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트럼프의 일기 정책들을 봐도 네. 약간 이해상충적인 정책을 같이 하겠다는 거 한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세는 하고 야 금리도 낮춰. 예. 그냥 경제 좋은 건 그냥 다 때려박아서 하자 이런 예. 이런 주의인데 예를 들면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재정 적자. 네. 재정 적자가 커져서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 부담이 커지는데 이자 부담을 좀 커지면 어떠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냥 지금은 약간 부담이긴 하지만 예. 달러 더 찍어내. 네네. 그리고 재정 적자가 커지면 내가 문제가 내가 천년만년 하겠지 난 4년 하고 가는데 그 다음에가 문제고 그 다음에가 문제겠지.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냥 놔둬라. 나도 재정 적자 늘어나게 재정 놔둬라. 적자 뭐 어때? 그러면 금리가 엄청 뛰어 올라가든 말든 상관없다. 이 얘기고요. 또 금리가 뛰어 올라가도 이때 뭘 하냐면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트럼프는 연준은 후달구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금리 내려! 금리 인하해! 뭐. 그러면 이제 막 잡아 네, 내려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 그래서 깔때기처럼 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예. 상당히 연준을 많이 압박할 것이다 해가지고 아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FOMC 때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안 그만두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그 표정이 딱 그 한마디에 그 표정에 진짜 많은 얘기를 담고 있거든요. 약간 화난 짜증났다는 눈으로 표정이더라고요. 쌍욕을 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는 제가 뒤에서 해드리려고 하고요. 예. 이게 금리를 갖다가 상승하는 그냥 놔둬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연준을 후달구면 되지 않냐. 근데 금리가 올라가야 될 때 금리를 계속 누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자경단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경단? 예, 네. 이 비질란테라는 분들인데 요즘은 그 비질란테가 드라마로도 있더라고요. 드라마 제목 그게 예, 그래서 제가 비질란테라는 드라마가 있길래 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이 채권 시장의 자경단은 아니고요. 네. 이 자경단은 뭐냐면 자경단 뭐?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지출을 하거나 예.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막 이렇게 막 채권을 갖다가 마음대로 찍어가지고 재정 지출을 늘리잖아요. 그럼 채권을 집어 던지면서 금리의 상승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세력들이 시장에 이제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뒤로 막 계속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으면 채권을 팔아요. 예. 그럼 금리가 뛰는 걸로 보복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준이 막 사준다고 하더라도요. 이 자경단이 나서게 되면은 요게 꽤 어려운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 제가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걸로 요건 돈을 드릴 말씀 버는 많아요. 애들이 돈을 버는 네. 애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이게 뭐냐면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누군가 국채를 사주면 누군가 돈을 주면 이걸 누를 수가 있잖아요. 예. 그쪽에서 요거는 아마 다른 쪽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알겠습니다. 자, 요쪽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시 와서. 네, 다시 예. 와서 보시면 결국에는요. 이 답은 이게 보시는 것처럼 지출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증세를 하거나 어디다 증세하지? 이건 이제 고민이고. 쉽지 않을 두 번째는 감세를 갖다가 약화시키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거 막상 들어와가지고 인수위에서 계산해 보니까 이건 답 없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법인세나 소득세 인하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 순차적으로 하든지 네.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 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머스크가 막 나서가지고 뭐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머스크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요것도 이슈고요. 감세를 갖다가 감세도 생각보다는 이슈고. 줄여야 된다는 얘기도 이슈고 두 번째는 머스크도 이슈니까 재정 지출 낮추기가 생각보다 이게 감축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겠죠. 예. 네. 그럼 결국엔 답은 어디로 가냐면 깔때기처럼 증세로 가요. 근데 야 이거 증세를 어떻게 하는데? 증세를 어떻게 감세한다고 근데 했는데 증세를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해요? 증세, 미국에서 증세하면 안 되죠. 예. 딴 나라한테 세금 걷어오면 되잖아요. 아. 딴 나라한테 걷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세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번 1기 행정부하고 트럼프 1기하고 2기가 다른 게 뭐냐면 트럼프 1기에서는요. 관세를 갖다가 어떻게 썼냐면 트럼프 1기에서는요. 이 관세가 어떤 수단이었냐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예. 네. 1기에서는. 예. 근데 2기에서는 여기다 플러스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아, 처음부터 이게 2기에서는 이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정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관리해 줬거든요. 예. 재정 지출을 많이 줄여놨어요. 재정 적자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1기 때는 요거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막 갖다 썼거든요. 예. 법인세 인하해주고. 어. 근데 이제 그때부터 재정 적자가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지금 재정 적자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때려가지고 무역 적자도 해소하고 재정 적자도 해소하려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가 이 거대한 재정 적자를 메우려면 관세를 많이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관세의 폭이 넓어져야겠죠. 많은 나라한테 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보편 관세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우방국이든 동맹국이든 아무 상관없고 일단 20% 맞아 이거잖아요. 예. 두 번째는 무슨 관세가 나오고 있냐면 고율 관세가 나오죠. 이 고율 관세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60% 때리겠다. 멕시코 우회하면 이게 저도 오타 같은데 오타가 아니라 사실이래요. 2000% 때리겠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우리 속이고 우회하면 죽이겠다 이거잖아요. 와 이거 보면서 이게 말이 돼? 제가 이거 원문 찾아 잘못된 건 줄 알고 네. 200%인데 잘못한 거 아닌가? 근데 200도 센데 보니까 2000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 코멘트였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감세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거 재정 지출 낮추는 거, 재정 효율화 이거 생각보다 난맥이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럼 결국에는 딴 나라한테 걷어오면 되겠네. 근데 딴 나라가 만만치 않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관련된 기사들을 갖다 지금 한번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럼 잠깐 보시면요. 관세라는 게 어디선가는 돈을 가져와야 된다. 그렇죠. 단순히 무역 보복이나 그렇죠. 무역 적자뿐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기사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이게 지금 트럼프 인수위에서 나온 재정 적자 얘기입니다. 빨간 것만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이제 여기 뭐냐면 트럼프 당선자의 참모진은 최근 세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는데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대요. 뭐라고 나오냐면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은 이미 36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당연하지. 밑에 보시면 공화당이 내놓은 재정 손실분 상쇄 방안도 도마에 올랐대요. 방만한 지출을 줄여 2조 달러의 재정을 아끼겠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이래요. IRA 폐지해봤자 5천억 달러 아낀답니다. 아하. 야, 2조를 어떻게 아끼는데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조차 트럼프 감세안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고심이 깊대요. 자, 그다음 타이틀 보시면 미국 공화당 막상 감세 착수해 보니 막대한 재정 적자 부담. 네. 감세 시행 시에 재정 부담이 막대한 것으로 분석이 돼서 감세 규모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이 생긴대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 모든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감세 세부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화당 안팎에서는 감세 공약 추진에 의해 미국 부채가 수조 달러 더 추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 공약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대요. 감세 공약 수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서요. 감세 대상을 좁히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팁을 면제해 줄게요라고 하는데 얼마 이상 받는 팁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예. 내지는 비과세 혜택의 소득 한도를 높이거나 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높이거나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말했던 감세안을 갖다가 조금 조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게 머스크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머스크가 2조 달러 삭감한다고 했는데 그만 좀 설쳐. 그렇잖아요. 기관을 갖다 99개면 충분히 이런데 이제 너무 설쳐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머스크 쪽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라이트하이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되게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1기 때도 나왔던 사람인데. 그렇죠.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표였죠. 예. 그래서 이 라이트하이저가 자유무역이라는 이 책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지만 네.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돼 있는 책인데 이 책을 쓴 이유가요. 라이트하이저가 트럼프가 얘기했대요. 우리 트럼프 캠페인에서 볼 수 있게 우리 무역 정책의 내용을 담은 책을 하나 써라. 그래서 이 책을 썼답니다. 그래서 필독서였대요. 트럼프 캠페인에. 그래서 저도 내용을 한번 봤거든요. 예. 아, 후덜덜합니다. 와. 이 내용 보시면 일기 때 어떻게 상대를 우리가 후달궜는지 뭐 그런 얘기들 쭉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자세히 뒤에 해드리겠지만 여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것만 볼게요. 관세는 정부의 관세 수입을 늘려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잠깐만요.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 이번에 목표가 하나 추가된 거죠. 재정 적자 줄이는데도 그래서 워낙 관세가 맞는 키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영어 딕셔너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타리프라고 하잖아요. 관세라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냥 뭐든지 맞는 키입니다. 그러면 관세를 생각보다 세게 때릴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관세 때리면 결국에는 수입이 들어오게 되니까 재정 지출도 줄어들게 되고 예. 미국의 무역 적자도 줄어들게 되고 그럼 뭐 완벽하게 될 문제가 해결이 되겠네? 그게 근데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다 돌아갈까요? 그거 쉽지 않겠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 생각처럼 잘 되면 모든 문제가 이렇게 그렇죠. 어렵지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경제가 잘 안 돌아갈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금리가 뭔지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보시죠. 그럼 관세를 때려가지고 재정 수입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로 재정 적자를 메워요. 예. 그럼 아무 문제 없잖아. 미국 내에도 아무 문제 없고 다른 나라에 이론적으로는 딱 마국은 맞네. 어디선가 돈을 들어와야 되는데 국내에서 걷기는 힘드니까 예. 남들한테 걷자. 그렇죠. 근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제 두 분이 예를 들어 다른 나라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죠. 관세 때릴게요.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럼 뭔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관세 때리는 거에 대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내지는 되게 화가 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그럼 이제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이쪽에 아킬레스건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네. 나 이거 나 취소한다. 근데 대신에 안 취소할 테니까 관세 좀 낮춰줘.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협상을 하겠죠. 그럼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중국이 미국 국채 많이 갖고 있다고? 들어봤습니다. 들었습니다. 60% 때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60% 때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중국이라고 하시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 국채를 계속 갖고 네. 있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유럽도 미국 국채 갖고 있잖아요. 예. 네. 유럽도 지금 고율 관세 때리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안 좋지. 나 이거 다 팔아버린다. 그러니까 뭐 다 파는 것보다도 조금씩 예. 줄일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참고로 에이 설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볼게요. 일본이 작년 재작년에 올해도 그렇죠. 미국 국채를 꽤 팔았어요. 일본이 그걸 왜 팔았을까? 미국이 싫어서 그게 아니라 엔화가 너무 약해요. 엔화가 너무 약하니까 이게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잖아요. 그래서 네. 엔화 약세를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그럼 엔화 약세 막으려면 어떻게 되면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던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환보유고를 지하실에 캐시로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게 다 돈다발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투자해놨잖아요. 그럼 미국 어디다 투자했는데 국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를 팔고 그만큼 달러를 가져와서 이 캐시를 던지는 거잖아요. 예. 달러를 팔고 엔화를 그렇죠. 사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국 국채를 던지게 되는 게 일본의 요번에 이제 엔화 약세를 막으려는 거였지 않습니까? 예. 잠깐 볼게요. 중국이 만약 60% 관세 때리면 위안화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박살나지. 박살나겠죠.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예. 위안화 가치 떨어지는 걸 좌시하고 있으면은 중국에서 자금이 유출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거 막아야겠죠. 막아야죠. 막으려면 어떻게 게다가 되죠? 중국인데. 위안화를 사들이면서 달러를 팔아야지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환보유고를 던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관세 때려서 싫어 나 팔래 이렇게 가는 건 너무 유치하지 않냐 이제 예.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럼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의 빠른 속도의 절하 압력을 막기 위해서 그럼 환율 방어를 위해서 미국의 국채를 갖다가 매도하는 가능성들도 생겨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진짜 환 가치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달러가 엔화가 떨어지거나 위안화가 떨어지거나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관세 높여도 10% 떨어지면 수출할 때 그냥 쌤쌤이네. 그렇죠. 그럼 괜찮네. 네, 그게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포인트죠. 그렇게 해도 되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통화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국가에서 자본이 다 유출되는 문제가 생겨서 거기까지는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무언가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은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방어를 해줘야 돼요. 어느 레벨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는 어쨌든 미국 국채를 던져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 국채를 그럼 매각을 하게 되면 미국 국채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고 네. 그럼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국 금리가 금리가 튀겠네. 잠깐만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금리가 오르니까 재정 적자 때문에 관세를 많이 걷으면 금리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잖아. 이 얘기잖아요. 막고 시작했는데. 그랬는데 관세를 때리면 미국 국채를 팔 수가 있어요. 그럼 금리가 오르잖아요. 이렇게 되는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그렇죠. 무슨 이게 짓을 뭐 한 하는 거야?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편이 호락호락하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 같은 아마추어가 이거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상대편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각국이. 다 알고 있을 텐데. 다 알고 있겠죠. 그러면 사실상 이게 사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 국채를 꾸준히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달러를 벌었기 때문에 살 수 있죠. 예. 그럼 달러를 어떻게 벌었을까요? 수출해서 벌었죠. 수출해서 어디다 수출했을까요? 미국에. 예. 근데 미국에서 관세 때리면 수출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달러 수입이 줄지 않습니까? 그럼 뭘로 미국 국채를 사요? 국채 안 사죠. 팔진 않더라도 사지도 못하겠네. 그렇죠. 그러면 금리는 올라갈 텐데. 그렇죠. 그럼 무슨 짓을? 되게 어렵지 않으세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세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야 이제 지금? 이게 결국에는 그래서 판을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을 하지만 관세 걷어서 재정 적자 해결하면 되지. 재정 적자는 왜 해결하려는데 금리가 올라가잖아 이거잖아요. 예. 근데 관세 걷으면은 국채를 갖다가 사지 않거나 팔아서 오히려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야 이거 답이 없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잠깐만 보세요. 생각보다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호락호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판도 미국도 알고 있겠죠. 예. 자, 그래서 뭔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미국의 국채 시장의 구조를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이게 조금 복잡한데 네. 일단 그래서 제가 칠판을 갖다 쓰는 건데요. 한번 네. 볼게요. 잠깐만 예. 쓸게요 또. 야, 흥미진진해졌어.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예. 거지 지금? 이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돼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골 때리는데 예. 왜 골 때리냐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요. 예. 이 오바마 때하고 다른 게 오바마 때는 재정 적자를 많이 줄여놓은 상태에서 트럼프가 인수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돈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와 바이든 행정부가 22년도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 올까 봐 아낌없이 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빚더미에서 받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국채 공급 사이드에서 한번 볼게요. 예. 재정 적자가 늘어나니까 국채 공급이 늘었겠죠. 예. 이거는 그렇겠죠. 금리의 상승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재정 적자가 크니까요. 발행이 많으니까. 그렇죠. 발행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실 22년도 이후부터 발행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부터 발행이 엄청 늘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같이 볼게요. 우리는 가격을 볼 때 결국엔 돈의 가격이 금리잖아요. 예. 가격을 볼 때는 공급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수요도 같이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럼 수요가 누가 있냐면 국채의 수요에는요. 미국 국채입니다. 예. 첫 번째 대표적으로 미국 국채 사주는 애가 누가 있을까요? 잠깐만 볼게요. 첫 번째는요. 네. 연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연준. 연준. 아. 그렇죠. 페드죠. 그렇죠. 페드는 그럼 너는 미국 국채 뭘로 사는데 얘네들이 사는 방법이 양적 완화라는 걸 해요. 예. 양적 완화가 장기 국채 사주는 거거든요. 음. 요렇게 해가지고 금리를 찍어 눌러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사줬죠. 음. 그죠? 두 번째는요. 누가 사주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 애들. 외국. 해외 중앙은행들. 음. 해외 중앙은행들이 사줘요. 중국도 많이 샀죠. 일본도 예. 많이 샀고. 요즘 벨기에가 트렌드라는데요. 근데 벨기에가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초콜릿이 잘 팔려서 왜 그런가? 갑자기 벨기에가 어? 트렌드죠? 벨기에가 많이 사는 게 아니고요. 네. 중국이 벨기에를 우회해서 국채를 산대요. 아. 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 저도 사실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네, 아니, 제가 봐도 네. 벨기에가 살 수가 없는데.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벨기에 쪽을 직접 사진 않고 벨기에 쪽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케이스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는 누가 사냐면 미국에 있는 시중 은행들이 이걸 사요. 아.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은행들도 사야 되겠죠. 예, 그렇죠. 네 번째는 이제 기타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요런 세력들이 이제 많이 샀는데 이제 문제는요. 지금 연준은 QE를 안 해요. QE 안 하는데. 양적 완화를 예. 안 하고요. 뭘 예. 하냐면 지금 양적 긴축이라고 해서 네. 국채를 내다 팔고 있어요. 그렇죠. 월 250억 달러만큼 국채를 팔고 있어요. 옛날에 너무 많이 사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국채 발행이 늘었는데 국채 발행이 는 만큼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 금리가 안정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살려는 애 중에 연준은 떨어져 나갔어요. 일본 안 사. 그렇죠. 예, 안 사. 오히려 이거 뭘 팔고 팔아. 있어요. 야, 네가 팔면 어떻게 이 느낌이죠. 그래서 큰 손이 지금 던지고 있어요. 네. 그 해외 중앙은행. 그럼 여기 이제 당장 떠오르시는 게 안 사. 중. 러시아, 이렇게 되잖아요. 아닌데. 일본도 팔았단 말씀 드렸잖아요. 예. 이 느낌 오잖아요. 여기도 지금 안 사요. 예. 그러면 미국 내에서 시중은행? 그럼 미국 시중은행이 원래 많이 샀거든요. 예. 빈 공간을 노리고. 근데 시중은행이 장기 국채를 잔뜩 샀다가 금리가 확 튀는 바람에 국채 가격이 빠졌잖아요. 예. 그래서 으악 하고 하나가 죽었어요. 그 죽은 애 이름이 SVB라는 애가 있어요. 아, 그렇지. 그 왜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니?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연준에서 이제 금융감독하거든요. SVB 딱 보고서 야 지금 은행들 중에서 국채 많이 산 놈들 나와봐. 딱 이런 거죠.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너네 규제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중은행들이 국채 많이 샀다가 지금 규제 때려 맞아가지고 규제한다고 해가지고 엄청 힘들었었어요. 미국 시중은행이 이제 이 규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SVB 같이 이제 친구가 죽었잖아요. 예. 잘 나가던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A랑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넷이 있는데 진짜 잘 나가요. 미국 국채 사가지고. 근데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죽었어. 죽었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왜 죽었어요? 그러니까 국채 사서 장기 국채 샀대. 야, 국채 저도 사도 죽는구나. 그러면 안 사겠죠. 그럼 얘네들도요. 어떻게 되냐면 쫄아요. 이렇게 위축이 돼요. 자. 그럼 안 사지 않습니까? 공급은 느는데 수요가 줄잖아요. 야. 그럼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겠네. 그래서 보시면 금리가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5.0까지도 올랐었죠. 이게 작년 23년도 10월이에요. 예. 이렇게 올랐었죠. 그죠? 자, 그럼 잠깐 볼게요. 야,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거 받아들일까? 그럴 리가 없죠. 트럼프가 이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으세요? 첫 번째는. 전화해서 사라고 한다. 이제 야, 먼저 전화해서 뭐부터 야, 좀 사, 너희 좀. 잠깐만 볼게요. 야. 누구부터 선보일 것 같으세요, 일단? 누구부터 선보일 것 같아요? 연준부터 선본다. 그렇죠. 연준부터. 아니, 저기 중국 인민은행 전화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네, 중국어가 네, 안 되니까. 네, 네.
일단 여기부터 헬로우 하고 전화하겠죠. 헬로우 한 다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You are fired. 그렇죠.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트럼프가 2019년도에 뭐라고 했냐면 그때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미국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연준이 중국보다 나쁘다고. 중국보다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양적 긴축해가지고 그때도 양적 긴축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경제를 계속 어렵게 만드는 정말 나쁜 중국보다 나쁜 애들이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트럼프가 안 좋아해요 이거. 그럼 일단 그렇죠. 뭐부터 시킬까요? 이거부터 못하게. 드랍 시키라고 하겠죠. 이거 셧다운 시키라고. 네. 연준이 많이 사줘야지. 그렇죠. 뭐 장난해? 양적 완화까지는 못 가도 이거 먼저 태클 걸려고 하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 태클 걸려고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이쪽 양적 완화로 가려면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왜 무슨 문제가 뭐냐면 돈을 푸는 거잖아요. 그럼 연준이 여기서 돈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플레이션.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잠깐만요. 해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은 관세를 때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상식적으로 이제 이 생각은 하겠죠. 이쪽을 먼저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럴 것 같아요. 이쪽 전화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관세 때릴 건데. 그렇죠? 거기는 아무리 트럼프여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관세 때린 다음에 협상을 하겠죠. 좋아, 14%에 20%가 아니라 14% 해줄 테니까 그럼 장기 국채 다 계속 사는 걸로 네. 약속 이런 거 아마 딜할 수 있겠죠. 네.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 뭐가 딜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쪽은 쉽게 못 건드려요. 자, 그럼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시중은행이 많이 사게 만들 수는 있죠. 그리고 규제 당국 그렇죠. 하면 되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많이 게 뭐냐면 살수록 우리가 칭찬해 줄게. 규제 완화해 주면 되죠. 그 규제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규제를 강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SVB 사태 이후에. 그게 누구냐면 연준이 은행 감독 당국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연준 안에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연준 부의장이 있어요. 맞아. 그 이름이 뭐냐면 네, 부의장이 마이클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특성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부 차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색깔이 다르구나. 그럼 느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네. 근데 이분이 SVB 사태 딱 터진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은행들 지금부터 잘 들어요. 자본 비율 늘리세요. 자본 비율을 늘리라는 얘기는 네. 대출 같은 거 하지 말고 현금 많이 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럼 은행은 마진이 안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도하게 올리라고 했거든요. 은행들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JP모건의 다이먼 회장 같은 사람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온갖 로비를 해가지고 이 마이클 바를 갖다가 코너에 몰았었어요.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이제 뭐라고 발표하냐면 자본 비율 많이 올리라고 했는데 이거 많이 줄일게요 해가지고 유야무야 시켜버렸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분에 대해서 월스트리트가 기분에 대한 느낌이 어떨까요? 호의적일까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을까요? 뭐가 안 좋았는데 온갖 투사가 들어가겠네. 그렇죠. 이번에 어. 들어오셨잖아요. 네, 트럼프님이. 이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1순위지 1순위.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이분이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 인터뷰 기자들이 뭐 물어봤는 줄 아세요? 계속 다니실 겁니까? 이거 그렇죠. 다니신가요? 다니시나요? 지금 했더니 정권이 바뀌었는데 알아서 좀 나가셔. 그만 두셔야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너. 아. 그랬더니 이제 언론에서 얘기한 거죠. 파월하고 똑같다. 이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 무력화시키려고 하겠죠. 이 사람 무력화시키면 규제 완화를 할 수 있겠죠. 그러네.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SLR 규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너무 길어요. 이 서플리멘터리 레버리지 레이시오거든요. 예. 자본이 있어요. 네. 은행이 캐시를 갖고 있는 만큼 국채를 살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근데 그럼 막 사면 국채를 안 더 되니까. 살려면 자본을 더 늘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자본을 더 늘려면 은행들이 유상증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상증자를 하려면 기존 주주들이 난리가 나겠죠. 네. 네. 그럼 돈을 벌어서 자본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돈을 벌려면 국채 같은 걸 사서 돈을 돌려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DSR 같은 그런 컨셉이네.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대출에 대한 얘기고 예, 이제 예. 이거는 국채를 살 수 있게 네. 은행들이 국채를 살 수 있게 약간 BIS 비율 같은 알겠어요. 은행의 자본 비율 같은 돈이 건데 있어야 저것도 그렇죠.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SLR 규제를 갖다가 언제 폐지해 주냐면 20년도 4월에 폐지해 줘요. 1년간 사라지게 해요. 20년도 4월에 이거 폐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채를 마음껏 살 수 있어요. 은행들이 자본을 안 늘려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재정 지출을 막 늘렸잖아요. 코로나 때. 이게 코로나 때잖아요. 재정 지출을 막 늘리면서 국채를 미친 듯이 찍는데 금리가 덜 올라. 그렇죠. 금리가 오히려 내려가요. 하도 사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언제 멈추냐면 21년도 3월에 폐지를 해요. 예. 1년 더 유예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1년 딱 하고서 끝!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금리가 그때부터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만약에 마이클 바 이런 분들 이제 후달궈서 드랍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약간 호의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마음껏 SLR 규제 풀어준다. 어. 이거 양적 완화에 준합니다. 그럼 달러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양적 완화에 준하면 그래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달러가 가치 빠지겠죠. 떨어져. 네. 어. 그럼 미국 주식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신흥국? 오. 논 US? 이제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만. 자, 그래서 오.
미국 시중은행들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가능하겠네요. 연준하고 저건 가능하겠네. 자, 그죠. 자, 그런데 자, 일단 볼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시나리오죠. 일단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너무 야, 변수가 근데 많다. 이미 지금도 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맞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은 왜 이렇게 금리가 많이 안 뛰어 올라가는데 예. 금리가 안 뛰어 올라가는 이유가 이 기타가 있어요. 기타는 뭡니까? 기타는 뭐 하는 놈들인데 첫 번째는요. 이게 헤지펀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헤지펀드요? 예. 헤지펀드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미국 국채 투자금이 있지 않았나요? 장기 국채, ETF. 한참 난리였어요, 난리. 그쵸. 요즘 개인들. 다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개인도. 왜냐면 금리 내린다니까 미국 국채 그렇지. 장기. 그렇지. 30년짜리 스트립으로 막 사시고 그러던데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야수의 심장을. 와, 그거 30년짜리 스트립은요. 코스피 3배 레버리지를 갖다가 사시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오, 제가 이 채권 진짜 진짜 잘하시는 매니저 만나도 30년은 무서워서 안 담아요. 와, 그거를 그냥 아웃라이트로 담아버리시던데요. 야. 야수의 심장이 벌떡벌떡 하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내려갈 수밖에 그렇죠. 없죠. 금리가 이건.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건 정해진 미래. 이렇게 되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아니, 농담이고요. 자, 이제 예. 잠깐 보시면 그러면 헤지펀드하고 개인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 금리가 높아지면 들어오려고 해요. 네. 금리가 내려갈 것 같아요. 너무 높으니까. 여기서보다 더 야, 올라가지는 이건 않을 매력적이다. 것 같아. 들어가자. 그러니까 확 요즘도 보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4.4 이렇게 올라오니까 들어오잖아요. 예. 근데 잠깐 보세요. 느낌이 연준, 해외 중앙은행, 미국 시중은행. 딱 느낌이 이분들은 단타일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팔고 오늘 사고 내일 팔고 이런 분들일 것 같아요. 사서 쟁이는 스타일. 쟁이는 스타일. 헤지펀드. 개인. 사서 쟁이라면 내일은 완전 단타. 먹으면 나오겠다. 완전 단타. 그렇죠. 그러면 수급이 얘는 장기 수급이죠. 예. 얘는 단기 수급. 그럼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 사이즈가 커지면 이 비중보다 이 사이즈가 커지면 미국 국채 시장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많아질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럼 국채 변동성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높아지. 오른다 떨어진다를 떠나서 그러면 국채 변동성이 이렇게 떨려요. 예. 국채 변동성 지수를 무브 지수라고 하거든요. 얘가 한 레벨 올라왔을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차트를 좀 그랬을 것 보여드릴게요. 같은데요? 차트를 진짜?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시죠.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아까 얘기부터 우리 해드리겠습니다. 설명 들었던 이 사람이구나. 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해고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바 부의장은 트럼프가 당신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열심히 하겠답니다. 저는 정해진 임기를 수행할 것. 기자들 저거 물어봐. 그랬더니 기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는 파월이 이달 초 유사한 질문에 대해 내놓은 답과 같은 의견이다. 파월은 그랬거든요. 파월도 그랬죠. 이랬어요. 이렇게. 자, 그다음 파월의 임기는 내년 내후년 26년 5월에 끝나고 바 부의장은 같은 해 7월에 종료돼요.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바 부의장을 강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등은 그러니까 해임이 아니라 강등이죠. 강등은 돼요? 일반 이사 같은 걸로. 근데 저도 이쪽에 뭐 제도 같은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제도까지는. 근데 강등도 되는구나. 연준의 정책은 봤지만 제가 뭐 인사제도까지 본 적은 없는데. 되지 않을까요? 뭐 아예 해임이 아니라면. 이게 뭐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요. 바 부의장이 했던 게 뭐냐면 23년도 3월에 SVB가 죽어요. 예.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페드 연준이 대형은행 자본 더 싸. 기분 나빴겠죠. 국채 사지 말란 뜻이구나. 그리고 작년 10월에는요. 진짜 많이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다이먼도 난리 부렸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올해 9월에 이제 발표 났는데 예. 대형은행 자본료 대형은행만 조금 올리고요. 그래서 은행 반발에 초안에서 후퇴를 했대요. 이거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저기 스캇 베센트라고 이번에 재무장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지금 화제 인물입니다. 예, 그렇죠. 그 사람이 재무장관 되기 전에 이미 트럼프 캠페인에서 유세할 때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네. 뭐라고 했냐면 그림자 연준 의장을 만들자고 했어요. 이 그림자 연준 의장 구상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림자 연준 구상은요. 파월이 물러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임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후임자를 미리 찍자. 그래서 후임자가 계속 말하게 만들자. 그럼 후임자가 계속 말하면 시장이 파월을 신경 쓸까요? 아니면 후임자를 신경 쓸까요? 후임자 신경 쓸까요? 왜냐면 미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파월을 사실상 무장해제 시켜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시든가 이제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죠. 진짜 나빠져. 근데 진짜 대단하다. 아이디어 정말. 아이디어 대박.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 제가 너무 사악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림자 연준 의장인데 근데 그림자 연준 의장 구상이요. 예. 진짜 노리는 건 파월이 아니라 마이클 바래요. 그럴 수 있다고. 이런 시각이 있대요.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엔 재무 차관이었다고 했잖아요. 예.
이 사람한테 월가 감독권을 뺏고 싶은 거죠. 그러면 워싱턴 포스트가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 참모진은 연준에 더 강하고 빠르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형은행 로비스트 및 몇몇 전 연준 이사들과 전략을 논의했고 바의 권한, 그러니까 바가 사실은 시중은행들 잡는 저승사자예요. 네. 그 사람 흔들어 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월가에서 이 바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요. 바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도하게 자본 비율을 올리자고 얘기했잖아요. 예. 연준 내에서 연준 이사들 사이에서도 이게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연준 거버너 중에 혹시 미셸 보우만이라는 분 아세요? 여자분인데 네. 이분이 매파예요. 예. 근데 이 사람도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저기 바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자본 비율 올리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이게 반대해요. 참고로 보우만은 트럼프 쪽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바가 금융감독 부의장직을 내려놓으면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저 기사의 약간 포인트는 일단은 지금 그림자 연준 얘기는 한번 들어본 적은 있는데 네. 그게 만약에 바를 겨냥한 거라면 전체적인 그림이 금리를 막 오르락 내리락 하게 만드는 건 쉽지 않으니 최소한 수요라도 좀 채권의 수요라도 조금 키워보자. 그런 전략인 은행들의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은 대출을 늘리거나 네. 아니면은 국채를 많이 사게 돼요. 근데 대신에 예. 이렇게 되면 은행의 체력이 약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규제를 완화하니까. 약간 그게 위험한. 옛날에 금융위기를 불렀던 거고. 예. 그래서 금융위기 직후에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오자마자 볼커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예전에 그 80년대 그 인플레이션 잡았던 예. 매파 중에 매파 그분이 예. 들어와가지고 볼커룰이라는 걸 만들어요. 예. 도드 프랭크법이죠. 그쪽의 일환으로 이제 볼커룰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자본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쌓도록 많이 흔들어 놨단 말이에요. 은행들을 되게 숨도 못 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은행주도 꽤 오래 쩔었어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많이 풀어줬고요. 두 번째 이번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썰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포인트를 잡아 봐야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트럼프 하면 관세, 감세, 이민 제한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예. 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어떻게 나가는지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이거 같이 한번 보시자는 얘기죠. 예. 야, 그래서 되게 이제- 변수가 많구나.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이제 같이 보셨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 봅니다. 헤지펀드. 헤지펀드가 뭐라고 나오냐면 헤지펀드가 미국의 국채 시장을 좌지우지한대요. 이거 23년도 12월 기사입니다. 작년 말이죠. 이미 그때 거래가 국채 트레이드 거래량의 70%를 누가 차지하냐면 헤지펀드가 차지한대요. 그래서 헤지펀드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래량이 큰 곳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유량이 큰 게 아니라 거래량이에요. 예. 그럼 연준이나 이런 데는 산 다음에 거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쟁여놓으니까. 근데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걸 헤지펀드들이 많이 하겠죠. 그러면 헤지펀드들은 금리 오른대 하잖아요. 그러면 확 팔겠죠. 그러네. 썰물처럼 빠지겠죠. 금리 내린대 그러잖아요. 그러면 미친 짓 확 하겠죠.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무브지수예요. 무브지수. 높을수록 변동성이 높거든요. 잠깐만 보세요. 이게 2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거 볼게요. 레벨이 다르지 않나요? 야.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근데 높아져 왜 있죠. 헤지펀드들은 왜 갑자기 저렇게 들어왔을까요? 이제 금리가 그러니까 너무 높아졌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세력이 공간이 비었잖아요. 공간이 비었는데 싸게 팔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국채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죠. 다른 시장 세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실제 보시면 그때부터 국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22년도부터요.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이게 3.2였거든요. 갑자기 4.3으로 확 뛰었다가 확 주저앉았다가 확 뛰었다가 확 주저앉았다가 확 뛰었다가 확 주저앉았다가 확 뛰었다가 난리가 나죠. 3배 레버리지 할 만하네. 아, 그렇죠. 이게 잠깐 보시면 변동성이 높아요. 이게 개미들이 야. 딱 좋아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높을 때 초보자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좀 날씨가 음. 제 태풍 오려고 하는데 네. 서핑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가서 서핑 타겠다고 하면 제 야. 보통 저 가장 큰 파도를 타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예.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죠,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채 시장에 이런 게 있어요. 10년 국채 금리를 한번 볼게요. 네. 10년 금리는요. 첫 번째는 초단기 금리 더하기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요. 네. 예, 잠깐만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볼게요. 제가 대표님한테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는데 하루만 빌리는 거고 10년 빌리는 건 다르죠. 10년 빌리면 돈을 더 내야지. 저기 10만 원만 좀 빌릴게요. 언제 주실 건데요? 제가 저기 밑에 택배 낼 게 있어서요. 거기서 돈 뽑아다가 저 10분 후에 드릴게요. 이러면 이자 얼마 받으실 거예요? 그냥 해야죠. 거의 안 받겠죠. 그냥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뭐 그냥 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좀 이따 주겠지 이거잖아요. 1시간 후에 주면 뭐 욕은 안 하겠죠. 예. 3일 후에 주면 야, 이 사람 좀 그러네. 살짝 다음에 주지 그런데? 말아야겠다. 만약 한 달 후에 주면 나쁜 사람이죠. 1년 후에 주면 1년 가기 전에 전화하겠죠.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화하겠죠. 네. 그렇죠. 10년 후에 주면
그냥 나쁜 사람이죠. 안 볼 거. 그렇죠. 안 봐야죠. 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보시면 단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리스크가 적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지죠. 그럼요.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기예금 같은 거 할 때 한 달짜리 예금하고요. 1년짜리 예금하고 금리를 어느 게 높게 주죠? 1년짜리 1년이 높아야죠. 1년이 높아야 되나요? 3년이 높아야 되나요? 3년이 높죠. 3년이 높아야 되나요? 10년이 높아야 되나요? 10년이죠. 10년 높죠. 네. 왜?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이자를 더 쳐줘야죠. 그래서 피 받아야죠. 금리에다가 기간 피를 기간 받아야죠. 프리미엄 장기 받죠. 피를 그게 기간 프리미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원래 기간 프리미엄이 붙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돈을 빌려드리는데 돈을 빌려드려요 이번에 저기 1년 쓰는 거하고 10년 쓰는 게 있는데 1년 쓰는 거는 연 3%에 빌려드린다고 했는데 10년 쓰신대요. 그래서 아 그러면 5%는 받아야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겠죠. 되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왜 2%를 더 가산을 해요? 그랬더니 제가 기간 프리미엄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잖아요. 그랬더니 맞아. 아 이제 기자님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의 시대 경제가 살아날 수 없어. 일본처럼 장기 침체로 갈 거고 제로금리가 다가올 텐데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얘기하시는 거죠. 10년 안에 금리 올라갈 일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계속 눌리잖아. 지난 10년간 내려왔잖아 금리가.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듣고 보니까 모든 게 설득이 돼. 모든 차트를 보여드리니까 뭐든지 다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 예. 제로 금리 갈 것 같고 마이너스 금리.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하고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하고 우리나라도 조만간 할 거고 코로나 올 거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기간 프리미엄 무슨 기간 프리미엄. 오히려 길게 빌려주면 금리를 낮게 받아야지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자를 꼬박꼬박 받는 게 어디냐. 그렇죠. 그러하다. 그래서 1년 빌려주는 데는 3%지만 10년은 2% 고정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죠. 아하. 그래서 금리의 변동성이 되게 낮고 미래가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픽스가 돼 있잖아요. 예. 모두가 그렇게 공감을 하면 기간 프리미엄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게 역전이구나. 그렇죠. 근데 잠깐만요. 장단기 역전. 금리가 막 미친 듯이 올랐다 떨어졌다 해요. 막 어떤 때는 5도 가고 어떤 때는 3도 갔다가 6도 올라가고 그래요. 그럼 불확실하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하죠? 이렇게 널뛰는데 받아야겠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네. 그래서 그럼 2%더 쳐드리면 됩니까? 그랬더니 제가 하는 거죠. 너무 불안해서 2%가 아니라 3% 받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변동성이 높아지면 그렇죠. 금리가 높아져요. 그렇죠. 아. 변동성이 높아지면 채권 시장의 금리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요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가요. 아. 그러면 옛날보다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가 있겠죠. 네.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옛날 대비해가지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가잖아요. 시장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올 수 있어요. 안 내려갈 수 있겠네. 불안하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옛날보다 금리가 많이 안 내려오고 꽤 높은 금리가 오래 유지되는 세상이 있잖아요. 예.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higher for longer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높은 금리가 생각보다 계속 오래 유지되는 유지되는 거.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국채 투자하실 때 지금 무슨 말씀드렸냐면 생각보다 금리가 많이 안 내려올 수 있잖아요. 네. 옛날 보는 것처럼. 그러면 그 얘기는 주가로 봤을 때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상당히 막힐 것 같다 이 얘기죠. 두 번째는 변동성이 높다는 건 주가의 변동성도 높대요. 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시려고 이제 저한테 주식 투자 자문 받으러 오셨어요. 상담 받으러. 자, 주식 투자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제가 얘기한 겁니다. 지수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고 지수에 상단이 막혀 있습니다. 그럼 많이 하시라는 얘기인가요? 조금 하시라는 얘기인가요? 조금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화끈하게 하시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안정적으로. 그렇죠. 예금에 맡기시죠. 우리가 국채 투자 처음 하시는 분한테 지금이 30년 국채 하실 초장기 국채 레버리지 3방 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깔고 가야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때 우리가 채권 투자할 때는 금리 높으니까 세게 가야지 이게 아니라 조금 진짜 여러 개로.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채권 매니저분들 만나잖아요. 바벨이라고 해서 초단기하고 초장기 같이 가져가요. 어떻게 될지 바벨이 뭐냐면 우리 그 모르겠다. 헬스장에서 이거 있잖아요. 양쪽 예, 퉁퉁하고 가운데 비어 있는 거. 예. 예, 그래서 나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렇죠. 거군요. 변동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꽤 높은 변동성이 오래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아까 보시면 무브지수 올라온 게 꽤 오래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 질문을 주신 게 길게 돌아왔지만 재정 적자가 커지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냐. 일단 저는 파서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파서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금 채권 시장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든 바꿔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하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여러 가지 태클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물론 이제 과외로 빠져서 드린 말씀이 꽤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찍어 누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 금리를 찍어 누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을 후달구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양적 완화를 오히려 하게 만드는 금리를 내리게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들의 대출 규제 같은 걸 풀어주는 거죠. SLR 규제 완화 이런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풀어버리는 방법이 있고 금리가 올라갈 때 YCC라고 해가지고요. 일본이 했던 거예요. 네.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컨트롤 무제한으로 연준이 사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걸 무조건 막도록. 네. 금리가 내려가는 그 순간까지 국채를 사게 하는 거죠. 돈을 뿌리게 만드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방법들이 전부 다 끝에는 뭘 향하냐면 인플레이션을 향해요. 뭐든지 돈을 쓰는 예. 거니까. 재정 적자로 금리가 올라가는 문제 있죠. 예. 이걸로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은데 예. 금리가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누르려고 무리수를 두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 되게 이렇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이게 예. 뭐냐면 40세가 돼가지고 드디어 당뇨를 맞이한 거예요. 어. 그러면 40년 동안 당뇨가 없었던 사람이 당뇨를 맞이해서 4년간 당뇨 때문에 엄청 고생한 거예요. 당 수치가 너무 높아서. 예. 열심히 살도 빼고 예. 했어.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병원 퇴원했어요. 당 수치 정상돼서. 그럼 이제 나갈 때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한테 인사하러 가잖아요. 저 이제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의사가 저기 이제 다 치료됐으니까 마음껏 많이 드세요. 이럴까요? 아니면 식단 관리하셔야 돼요. 그렇지. 지금 정상이지만 조금만 단 거 잘못 드시면 당 수치가 또 탁 튀어요. 어느 쪽일까요? 후자죠.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안 본 세상하고요.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만나서 그게 21년 3월이었거든요. 지금이 24년 12월이죠. 그러면 3년 8개월이잖아요. 네. 3년 8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거하고 달라요. 아직까지 그리고 당 수치가 완전히 정상은 아니잖아요. 예.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 위에 있잖아요. 이러면 단 거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요. 옛날보다. 그럼 돈 푸는 거에 대한 민감도가 옛날보다 높을 수 있잖아요. 돈 풀 때마다 고민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게 단 거 먹어도 괜찮을까 안 네. 괜찮을까.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재정 적자로 인한 금리 상승 리스크하고 기가 막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재정 적자 리스크를 막으려고 할 것 같고요. 재정 적자 리스크를 막으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가 방심했었던 다 끝났다고 생각했었던 인플레이션 돈 푸는 리스크가 거? 남을 수 있겠죠. 야, 네. 비유가 진짜 기가 막혀요. 네. 돈 푸는 게 사실 정치인 입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달콤한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돈 풀면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렇죠. 좋아하지. 네. 그 달콤한 사탕이 당뇨를 다시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야, 네. 비유가 기가 막히네. 와.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생각보다 변수가 매우 복잡하네요. 그렇죠. 아니, 국채 그러니까- 시장의 변수가 옛날보다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예, 네. 복잡해요, 생각보다. 예. 근데 하여튼 듣고 나서도 그럴 결론은 트럼프의 정책은 하여튼 전반적인 방향은 금리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 네. 이런저러나. 어쨌든 네네.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 같은데 그거를 방어할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것 같아.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그 시도들이 다 돈이 드는 거여서 결국은 그게 인플레이션 자극해서 또 금리를 높일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막기가 쉽지 않아. 일까요? 아니면 잘하면 요 말도 안 되는 두 개를 잘 섞어서 그래도 감세도 하고 관세도 높이고 뭐 또 다 하면서 결국 금리가 많이 안 오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다 막 나가는 사람들만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미국에 지금 재무장관으로 들어온 스콧 베센트 있죠. 이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인터뷰한 내용 보면은요. 예. 관세를 때립시다. 이제 이게 있어요. 근데 관세를 때리는데 이제 이 사람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저기 이제 물어본 거죠. 아니 저희 관세 때리면 인플레이션 오지 않냐? 그랬더니 스콧 베센트가 얘기한 게 뭐냐면 첫째,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관세 때렸는데 인플레이션이 왔든?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때 트럼프 임기 내내 1.9%였어요. 네. 2% 언더에 있었죠. 엄청 낮았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없었어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관세 때려서 오케이 물가 오를 수 있는데 예. 물가 오를 수 있는데 첫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요. 관세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상대편을 갖다가 압박하기 위한 카드예요. 관세를 확 때려요. 20% 이렇게 때려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예. 그러면 이제 선생님 얘기 좀 하시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왜 선생님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이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이러면은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 무역적자 이 말도 안 되는 교육 구조 때문에 무역적자 계속 내고 있는데 그쪽이 저한테 흑자 계속 내고 있는데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죠. 뭐 그런 거죠. 그러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쪽이 내 거 사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다니까요.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됐군요. 그다음에 악수를 해요. 그래서 저 선생님의 나라에 뭘 투자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악수를 딱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그러면 20%는 좀 심했던 것 같고 13%로 갑시다. 그랬더니 선생님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 이것도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쉽지 않지만 10%로 갑시다. 그래서 협상용 카드다. 협상용 카드죠. 그래서
관세 보편 관세를 트럼프가 10에서 20% 때린다고 했거든요. 예. 그 10에서 20%는요. 20%는 맥스예요. 어. 세게 때리고 거기서 낮추려는 거죠. 예. 요번에 이틀 전에 뭐가 나왔냐면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뭐 할 거라고 하냐면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관세 때린다고 했거든요. 25%? 예. 그게 맥스일 거예요. 그 맥스에서 무언가 어떤 카드를 갖고 오면 그거 갖고 합의하겠죠. 무조건 그거보다 그렇죠. 낮아진다. 그럼 이제 지금 여기까지 들으신 다음에 지금 시청자분들도 소설 쓰지 마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베센트 얘기를 좀 가져와 봤어요. 베센트가 뭐라고 하냐면 베센트의 관세에 대한 이번에 시각입니다. 재무장관, 예. 트럼프 정부의 예, 그렇죠. 재무장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 관세를 부과한다는 보편 관세 공약을 옹호하면서도 이는 확전 후 축소, escalate to de-escalate, 낮추기 위해서 올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rise to 일단 fall이죠. 세게 부르고, 그렇죠. 일단 세게 부르고, 그렇죠. 깎아줄게. 그렇죠. 아. 핵무장을 통해서 상호 확증 파괴 다 죽을 수 있어. 이래가지고 오히려 공포를 조성해서 군사적 긴장감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맥스예요. 그래야지 오히려 인플레이션도 안정시킬 수 있어요. 예. 점진적으로 올리거나 관세를 갖다 너무 많이 안 올려서 오히려 지금의 불균형을 갖다가 해소해가지고 물가를 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관세 장벽을 세워서 협상력을 높인다고 하죠. 상대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각국의 무역 규제 완화를 촉구할 계획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 하나만 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나와요. 라이트하이저라는 사람 있죠. 네. 미국 대표부. 그렇죠? 미국 무역 대표부. 이 사람도 뭐라고 하냐면 관세 정책의 아버지.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으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대요. 그러면 균형 잡힌 무역을 달성할 수 있는데요. 균형을 이루는 그날까지 뭐라냐면은 모든 수입품에 매년 점진적으로 높은 비율로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대요. 균형을 이루면 그 균형을 유지하는 최저 수준까지 관세를 낮출 수 있대요. 엥? 다시 낮출 수도 그렇죠.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딱 여기서 항복 나오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쪽 물건 사드릴게요. 이렇게 항복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오케이 20%가 아니라 13% 이렇게 가는 거죠. 야, 우리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렇죠. 우리도 그냥 우리도 너무 관세가 잘라서 좋다는 그렇지.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베센트가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도 결국엔 자유무역주의자다. 근데 자유무역에서 생길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부작용 뭐냐면 미국만 손해보고 너희들은 계속 돈 버는 그 말도 안 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세라는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단어를 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편 관세 때리면 전 세계에다 딱 때린 다음에 20% 때린 다음에 각자 카드를 가져올 거지 않습니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야 그러면 이거 무역 적자를 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관세를 맞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관세 맞고서 수출이 안 되는 건 힘들잖아요. 수출 안 하면은 성장이 안 일어나니까요. 그러면 수입을 늘려야 되죠. 근데 수입을 늘리려면 돈이 없는데 무슨 수입을 합니까? 그럼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런 게 있겠죠. 수입을 해도 원래 다른 데서 수입하던 걸 미국 걸 사주는 게 낫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미국산 LNG 산다고 하잖아요. 유럽에서. 미국산 원유. 그렇죠. 우리가 중동 살 거 미국산으로 그렇죠. 사지 뭐. 천연가스를 갖다가 미국에서 사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들어온 다음에 거버먼트 랜드라고 해가지고 국유지에서 원유 생산 엄청 늘린다고 하거든요. 예. 원유 생산 엄청 늘리는 걸 갖다가 되려 원유 생산 엄청 늘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미국산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뛰어요. 왜 그럴까요?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 사려고 하죠.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뭘로 대응하려고 하냐면 아 이거 답이 없다. 미국 거 뭐 사줄 거 없냐? 이래가지고 찾는 거죠. 야, 어차피 그럼 천연가스 살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농산물, 그다음에 미국 천연가스, 미국산 원유. 그러니까 미국산 원유를 살 수 있으니까 미국의 거버먼트랜드 국유지에서 그렇게 뽑아 되겠죠. 대신에 누가 유탄을 맞을까요? 중동 국가들이 힘들 수 있죠. 예, 산유국들이. 네. 러시아도 힘들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파이프라인 통해서 유럽에서 이제 지금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미국에서 수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LNG로 수입을 하려면 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선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고, 아하. 그 저기 산업에 대한 한국에서 배 만들어. 그렇죠. 산업에 대한 얘기는 이제 뭐 저기 전문가분들 워낙 많으시니까 네. 예. 저는 그쪽 문외한이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 행정부도 막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되게 막무가내로 할 것 같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시장에서 되게 갖고 있는 기대는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와 이번에는 막 나갈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참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지만 네.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8년 만에 공화당의 주류를 밀어냈잖아요. 네. 네오콘이 없어졌어요. 부시 행정부 하에 있던. 네. 그러니까 그쪽은 완전히 다 밀려났고 트럼프가 공화당의 기조를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무리수를 둬가지고 무너지는 정책들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려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막 시작하자마자 막 밀어붙이고 물론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협상의 여지를 주겠죠.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관세를 하는 게 사실은 감세에 대한 반대급부. 네. 감세는 내가 해주기로 했어. 그건 내가 처음부터 공약한 거야. 감세를 해줘야 되는데 어디선가 돈은 있어야 되니까 감세를 관세로 만회한다. 이게 전략이었는데 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관세를 실제보다 많이 안 올리면 네. 어디선가 돈을 또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 재정 적자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데 네.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보편관세를 넓게 퍼뜨리죠. 두 번째는요. 음. 무언가 상대편하고 딜을 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딜에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내 걸 예를 많이 들어서- 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한테도 방위비 좀 많이 내주시면 이렇게 얘기 나오면 예. 방위비 지출이 줄어들잖아요. 내지는 그렇게 우리나라에 뭔가 미국에 공장 지어서 사람들을 채용하게 해주면 돈이 들어와. 소득세가 늘어나고 소비세가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방법들을 찾겠죠. 그 프로젝션을 아마 하겠죠. 예, 예. 물론 이제 그게 그 카드가 뭔지는 지금 통상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냥 무슨 뭐냐면 알겠어요. 정확하게 알겠어요. 예. 그냥 말씀드리면 저는 금리 보는 사람이라서 예. 금리의 관점에서 재정 적자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시장의 틀에서 바라봤었을 때 러프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는 거고 뭐 제가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A부터 Z까지 이런 정책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그 영역들을 디테일들 아마 많이 이제 봐주시겠죠.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나머지 참모들이 말씀하셨던 그 재무장관, 예, 스콧. 베센트 이런 사람이 약간 굿캅 배드캅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단 지르고 야, 넌 다 죽었어. 우리는 뭐 60% 관세야. 너 다 죽었어 하면 옆에서 다 안다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지르고 우리가 협상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역할이 나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이제 근데 살짝. 예를 들어서 음. 관세 같은 경우도요.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맥락에서 이어가 보면 제가 이제 상대 국가의 관세를 때려요. 10% 관세를 때렸어요. 네. 10% 관세를 딱 때렸는데 상대 국가가 수출이 안 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상대 국가가 성장이 안 될 거지 않습니까? 네. 상대 국가가 성장이 안 되면 음. 결국엔 그 나라 통화가 통화치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10% 통화 가치가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은 이쪽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품 가격이 달러 강세가 10% 났으니까 관세 10%에 달러 강세 10%가 같이 갔잖아요. 예. 그럼 쌤쌤이지 뭐. 쌤쌤이죠. 쌤쌤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진짜로.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게 나 뭐 했니 이거잖아요. 근데 잠깐 차트 하나 보여드리면 과거에 중국이 그렇게 했어요. 이거 한번 잠깐 볼게요.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위안화 환율 잠깐 보시잖아요. 위안화가요. 요때가 트럼프 검은색. 당선이에요. 예, 예. 까만 선만 보세요. 빨간 거 말고. 이때 트럼프 당선됐거든요. 위안화가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6.62안 정도 되던 게 확 뛰어가지고요. 어허. 6.99까지 가요. 예. 야, 이날 이때 바오치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장률 7% 방어도 있지만 위안화 환율 7 위로 올라가는 거 방어해야 된다고 해서 맞아. 이 6.99에서 막더라고요. 맞아. 진짜 이거 드라마틱했습니다. 이날 예. 이게 장중에 6.99까지 갔는데 그거 막더라고요. 음. 근데 그 다음에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나 이런 것들보다도 법인세 인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 17년도에는요 위안화가 어마어마하게 절상이 됐어요. 원달러 환율도 이게 1,050원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잠깐 보세요. 18년도 3월 달부터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돼서 관세 때렸거든요. 네. 위안화 환율 보시죠. 관세 때리자마자 확, 관세 때리자마자 확, 관세 때리자마자 확. 3번에 걸쳐서 관세 때렸거든요. 그때마다 밀어 올리죠. 어허. 그럼 이제 이래서 오히려 7도 넘겼잖아요. 7.0도. 예. 아. 이게 19년도예요. 그래서 환율- 19년도 7월에 7.0 넘기니까 어. 그때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무역 전쟁 그만하고 우리 협상합시다. 소용이 없는 거구나. 예, 그래서 미중 무역 합의로 가죠. 미중 무역 합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중국이 미국 물건을 2천억 달러어치 사도록 예. 합의를 해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무너지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잖아요. 중국이 안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칼을 갈고 있죠. 두고 보자.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게 뭐냐면 관세를 때렸을 때 상대 국가의 통화가 절하가 되잖아요. 예. 그럼 관세의 효과가 사라져요. 잠깐만 볼게요. 우리 뭐가 있냐면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잖아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건요. 결국에는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걸 줄여야 돼요. 그럼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에 물건을 수출하는 걸 줄이려면 첫 번째 관세를 때리는 방법이 있어요. 물건 예. 가격이 뛰니까. 두 번째는요. 관세보다 더 좋은 게 상대 국가의 통화를 갖다가 절상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상대 국가의 통화가 절상된다는 얘기는 강해진다는 얘기는 달러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달러 약세를 미는 게 좋아요. 수출이 잘 되게 해서. 수출하려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래서 어떤 전략을 쓰냐면 85년도 9월 달에 일본을 갖다가 흔들어 놓는데 엔화가 엄청 약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딱 나서 가지고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하죠. 그래서 일본 엔화가 1달러에 250엔 하던 걸 1년 만에 120엔으로 눌러요. 엔화가 2배로 절상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500원 낸 거예요. 네. 오! 그러면 일본 물건의 수출이 안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무역 적자를 막으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모른다기보다는 좀 간과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이제 줄어들겠죠. 예. 엔화가 2배로 절상이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왜냐하면 잠깐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미국 무역 수지 80년대 미국 무역 수지 차트입니다. 일본한테 적자가 엄청 커져서 이게 누적 무역 적자예요. 예. 그래서 무역 적자가 엄청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때쯤에 플라자 합의가 나와요. 예. 85년도 9월 정도에. 어허. 그래서 엔화가 2배로 절상이 됐죠. 그랬더니 증가 속도가 줄어들죠. 그래서 거의 이제 무역 적자가 안 늘어요. 근데 잠깐만 볼게요. 지금 무역 적자를 더 안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목적은 뭐냐면 무역 적자를 줄이는 건데. 그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 상대편 국가의 물건을 안 사주는 데서 안 끝나요. 내걸 팔아요. 걸 내 팔아요. 그렇죠. 상대 국가가 내 물건을 사줘야 되죠. 그럼 이 얘기인즉슨 뒤집어 말하면 상대 국가가 내 물건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상대 국가가 내 물건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생겨나야 되죠. 그래서 87년도 2월 달에 일본을 다시 불러요. 프랑스 루브르로. 네. 그래서 루브르 합의라는 걸 합니다. 거기서 뭘 하냐면 일본한테 내수 성장을 키워서 미국 물건을 사달라고 해요. 그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때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부동산 규제를 풀어요. 그게 뭘 만드냐면 일본의 버블을 만들어요. 아. 거대한 버블 경제가 만들어져서 미국 물건을 많이 사들이죠. 어허. 그리고 미국의 뭐 저기 영화사도 많이 사고 뭐 예, 빌딩도 사고 예. 미국 물건 많이 샀잖아요. 아, 그때 그러면 무역 적자가 지금 차트 다시 한번 볼게요. 무역 적자가 빠르게 줄어들게 되죠. 예, 아하. 이렇게 줄여요. 아하.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무역 적자를 갖다가 현상 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상대 국가가 내 나라 물건을 사야 돼요. 네. 관세를 때려가지고 상대 국가가 내 나라 물건을 안 사요. 왜냐하면 보복 관세가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궁극적인 건 뭐냐면 관세는 레버리지 수단이에요. 네. 그 수단을 갖고서 뭘 해야 되냐면 상대 국가가 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일본은 어쨌든 버블을 만들었지만 내수 부양이 됐으니까 뭔가 살 수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한테 야 관세 10% 부과해. 그럼 당장 뭐 수출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텐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을 하는 회사야 그나마 똔똔이니까 나는 쌤쌤이야 괜찮아라고 하지만 수입 물가가 비싸지. 우리나라처럼 수입 많이 해야 되는 석유도 수입해야 되고 뭐도 수입해야 되고 수입 많이 해야 되는데 번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옛날에 플라자 합의 때야. 예. 그 일본이 경제력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때는 외환 시장의 규모가 작았거든요. 예. 그래서 각국이 조금씩 이제 짬짬이 해가지고요. 보유하고 있는 엔화를 샀죠. 달러를 팔면서 엔화를 샀죠.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헷갈리네. 예. 예.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엄청 올라갈 수 있었어요. 외환 시장의 규모가 작아서 지금 외환 시장 규모가 엄청 커요. 그래서 라이트 하이저도 달러 약세 주장하거든요. 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 약세가 말도 안 되게 달러가 강하다고. 지금 예, 너무 강하다. 이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이 나와요. 달러가 너무 강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 되감아야 된다고. 근데 지금 정책이 달러를 자꾸 높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그래서 이제 이 라이트 하이저도 알죠. 달러가 왜 강해지는지. 달러가 강해지는 이유는 미국 경제가 워낙 탄탄하니까. 네. 그게 1번. 두 번째는 상대 국가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환율을 조작하니까. 이게 2번. 아하. 예, 환율 조작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불균형이 생기고 있어. 우리는 무역 적자가 나는데도 계속 달러가 약해지잖아. 근데 우리는 할 얘기가 있죠. 미국의 성장이 예외적이시고요. 그리고 그쪽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서 맞아. 다 미국 주식 산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만약에 원화가 강세로 가려면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금이. 돈이 들어와야죠. 그러면은 미장을 던지고 국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예. 제 주식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론적으로 그래야 돼요. 컨센서스가 별로 국장 던지고 다 미장 가는 분위기지 미장 던지고 국장 오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되지. 이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이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이트 하이저도 알겠죠. 우리가 너무 잘났어. 그럼 이제 무슨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첫 번째는 그래서 고율 관세로 협상을 해서 예. 네. 내 나라 통화 절상까지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어허. 우리가 첫 번째 보실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대규모 무역 적자를 상대가 내 나라 물건을 사야 되죠. 예.
그럼 상대 국가가 거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양털깎기란 말이 있어요. 양털깎기가 국제금융시장에 있는데 저도 이게 음모론이라서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지만 그냥 양털깎기 컨셉을 말씀드리면 네. 양의 털을 깎으려고 바리깡을 갖고 와요. 네. 근데 양이 굉장히 작고 애기예요. 깎아봤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아무 때에도 쓸모없는 양털밖에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하면 양털을 깎을까요? 양을 키워야 돼요. 잘 먹여, 그래서 잘 먹여. 복실복실, 그렇죠. 잘 먹이고 복실복실 살이 쪄야 일본처럼 버블이 내야 싹 깎을 때 깎는 맛이 생길 거 아니에요. 가져올 거 아닙니까? 양털을 깎으려면 상대 국가도 꽤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 싹 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 국가로 자본이 유입되는 방법이 있겠죠. 네. 네. 그렇잖아요. 그래야 상대 국가 통화가 강세가 되면서 네. 그 나라 복실복실 살이 찌니까 네. 싹 깎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일본은 그렇게 했었던 거고 또 옛날에 이제 중국도 한번 그렇게 그 브릭스처럼 신흥국도 2000년대에 보면 엄청 복실복실 했었잖아요. 그럼 중국도 그래서 빚더미에 앉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양털을 깎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관세로 이렇게 압박을 한 다음에 아까 전에 루브르 합의했던 것처럼 자국의 내수를 갖다가 부양하는 방법을 빚더미에 앉아 있지만 더 부양하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압박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책을 아껴놓고 있잖아요. 네. 원래 10월 말에 발표해야 되는데 잠깐 한 다음에 그 저기 미국 대선 일 뒤로 미뤘다가 지금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안 내놓고 있어요. 내놓을 수 있겠죠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상대편의 부양책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내 나라 물건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쓰도록 하거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별로 표정들이 설득력이 없이 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에서 누가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표정이 네. 굉장히 둥한 표정이셔서. 네. 네. 라이트 하이저도 그걸 알겠죠. 이 둥한 표정을 알겠죠. 이 둥한 표정을 갖다가 없애는 방법을 하나 저도 깜짝 놀랄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깜짝 놀랄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세 가지를 제시해요. 달러 약세를 만드는 방법. 음. 1번이 인증서를 가져와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봐도 좀 약하고 그 얘기는 뭐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고 두 번째는 관세로 후달구면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괴롭히면 된다. 그렇죠. 괴롭히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른 수건을 짜도 결국에는 물방울은 떨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세 번째가 이거는 저도 보고서 쇼킹하던데요. 예. 물론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라이트 하이저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잠깐만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이트 하이저의 달러 강세 억제법이라고 나와요. 같이 이거 좀 중요하니까 지루하시더라도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25년 동안 와 멋있게 나오죠. 미국은 수천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지만 균형 잡힌 무역으로 나아갈 만큼 통화가 충분히 약하지 않았다. 우린 달러가 강했다는 얘기죠. 너무 비쌌다. 지금 IMF에서도 우리가 엄청 11.8% 고평가됐다고 했다. 이렇게 이게 무역 적자가 나타난 원인이고 우리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생산을 저해시킨다. 너희들 나쁜 놈 이 얘기죠. 대미 무역 흑자국 나쁜 놈 이 얘기잖아요. 예. 조금만 볼게요. 지금 비달러 경제국 간의 무역을 위해서 달러를 많이 사들인다. 이게 기축통화예요. 인도랑 우리나라랑 교역할 때 달러로 하잖아요. 네. 이런 것도 있다. 하지만 이건 자기들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 사주니까. 설상가상으로 일부 국가는 경제적 이점을 얻기 위해 자국 통화를 조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다른 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반론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단 얘기한 거죠. 오케이 뭐 궁극적인 게 뭐든지 간에 분명한 게 하나 있다. 우리는 달러가 지금 고평가돼 있다. 이 얘기예요. 이거 돌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인증서 발행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두 번째는 관세 때리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다른 접근 방식은 하면서 나오는 게 있는데 미국으로 들어오는 투자 자금에 유동자본에 대해서 시장 접근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 이게 뭘까요? 조금만 볼게요. 달러를 갖다가 제가 미국에 투자를 해요. 미국에 송금 보내서 이제 미국 투자하려고 10만 불을 보내요. 예. 주식을 사든 채권을 사든 보내요. 부동산을 사든 10만 불을 송금할 때 뭐가 나오냐면 국경을 넘어오니까 자본이 세금을 내요. 오. 혹시 옛날에 이 비슷한 걸 뭐라고 하냐면 토빈세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예. 옛날에 브라질 쪽으로 자본이 일방적으로 몰릴 때 브라질이 토빈세 때렸어요. 6%. 야, 함부로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이제 10만 불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6% 세금을 때려요. 예. 그러면 이제 들어갈 때 이렇게 되잖아요. 잠깐 볼게요. 야. 조금만 더 읽어줄게요. 달러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세금이 부과되어 외국 자본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달러에 대한 외국인 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 낮추는 거죠. 대박이다 이거. 그러면 자연히 우리 통화의 가치가 달러의 수요가 줄어드니까 달러가 약해야 된다. 외국 자본이 무역 흑자 달러를 미국으로 가져올 때 세금이 없을 때보다 우리 자산을 더 적게 구매한다. 이거는 완전 통화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딱 그 컨셉이네요. 마치 다른 물건 들어올 때도 야 너희가 자꾸 너무 들어오니까 문제잖아. 관세를 하듯이 통화도 자꾸 들어오지 마. 그래서 옛날에 이 토빈세가 그때 당시 브라질에서 왜 생겨났냐면 네. 미국이 양쪽 완화를 했잖아요. 네. 그때 어마어마한 달러가 해외로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해외로 나갔는데 해외 국가들 입장에서는 달러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거 미치겠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토빈 세 이렇게 때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선물 한 3종 세트 뭐 해가지고 격벽을 쳐요. 자본이 못 들어오도록. 진짜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답이 없어요. 금리 올리잖아요. 미국이 제로였거든요 금리가. 예. 오히려 뭐라냐면 여기서 금리로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 올리면 야 한국이 금리 올린대 더 준대 이래요. 그럼 더 와요. 도우지. 그래서 이거 격벽 쳐야 돼요. 예. 그래서 브라질에서 토빈세 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해외에 나가 있던 자본들이 양적 완화 때 그리고 또 코로나 때에서 풀었던 자금들이 해외에 나가 있던 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강하니까 다 역류하잖아요. 예.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세지겠죠. 세지죠. 미국 주식 계속 올라가겠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나? 야, 근데 저거는 되게 진짜 신박한 아이디어인데 저렇게 되면 주식 시장이 악영향을 받을 텐데 그래도 괜찮을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자 일단 첫 번째 전제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저기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에서 야. 저기 발췌한 거예요. 어마어마, 읽다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신박함이 그래서 발췌한 거고 잠깐만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게 1번이고요. 예, 1번. 두 번째는 자 이거 볼게요. 야 이런 거 말도 안 돼. 이거 할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잠깐만 여쭤볼게요. 강남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요.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한대요. 취득세를 인상하겠답니다. 네. 그럼 강남 아파트 폭락해요?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강남 아파트 안 살까요? 그래도 사긴 사지. 그래서 사죠. 혹시 옛날에 뭐 규제해도 계속 오른다고 그러던데? 그러지 강남 않나요? 불패론. 예, 규제 2%님이 계셨으면 아마 이제 뭐 그럼 여기서 한 30분 얘기하셨겠죠.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게 네. 규제는 빠지나요 가격이? 이제 이 질문인 거잖아요. 네. 그럼 별로 이제 안 빠져요. 교과서에는 빠진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실증적으로 안 빠지는 걸 많이 봤잖아요. 예. 네. 이게 이 빠진다 안 빠진다를 떠나서 미국 시장이 6% 토빈세가 만약 토빈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뭘로 때릴지는 만약 이게 때릴지도 안 때릴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고 해서 하더라도 우리 이제 제가 미국 정부인데 너무 미국 시장이 너무 탄탄해. 네. 자신감 넘쳐. 6%까지 거 예를 들어서 그래서 때렸어. 예. 때렸어. 그러니까 뭐냐면 과신을 해서 때릴 수 있죠. 음. 근데 할 수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도 그 버블 경제 때 금리를 확 올려서 버블이 깨졌거든요. 예. 금리 올릴 때 버블이 그렇게 깨질 거라고 30년 누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닷컴 버블 붕괴될 때 그린스펀이 금리를 많이 올렸거든요. 예. 그만큼 깨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만큼 올린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 올려도 견딜 거라고 생각했겠죠. 네. 자신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가끔씩 그 자신감이 과도할 수도 있고요. 그게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실수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게 기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이게 되냐 안 되냐는 거에 대해서 파서블한 가능성 저도 높진 않다고 보는데 예. 야. 만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고민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세 개 아니잖아요. 세 개 안 중에 이제 라이트하이저가 뭐라고 하냐면 관세가 제일 낮다. 셋 중에. 그 중에. 왜냐하면 관세는 이미 세팅을 해봤다. 왜냐면 일기 행정부 때 이미 해봤잖아요. 시스템이 다 돼 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한다는 라이트하이저조차도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관세부터 할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깐만요. 네, 우리가 야 이런 거 할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미국도 일방적인 달러 강세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거 같네요. 그건 네. 확실한 거 같네. 일방적인 달러 강세를 원하지 않아요. 예. 달러 강세다, 약세다, 관세다 다 필요 없고요. 결국의 핵심은 무역 적자를 줄이고 싶은 겁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지금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고 그런 고민을 같이 갖고 있다는 느낌이 그렇죠. 확 드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냥 우리는 할 거야 아무 모르겠어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자기들이 감세 정책이나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일을 일어날지를 고려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상쇄화시킬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그렇죠. 느낌이 확 드네요. 네, 오늘. 네, 그래서 저도 오늘 그래서 달러가 지금부터 빠집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런 변수들이 있다. 진짜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게 많다라는 걸 제가 뭐 시장 전망을 하는 게 아니라 언더스탠딩에서는 사실 이런 데 대한 이해가 되게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 자체가 언더스탠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여러 개의 복잡한 상황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렇지 트럼프니까 무조건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판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 얘기를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트럼프가 예. 보통 그냥 공개석상에서는 강한 달러 뭐 이런 거 발언을 좀 했던 네, 기억이 그렇죠. 나는데 예. 지금 단장님 설명이나 요 주요 경제 참모들의 생각은 또 좀 다르다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일단 트럼프는요 달러 강세를 원한다고 말한 적도 있고요 달러 약세를 원한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이랑
중국은 나쁘다고 얘기한 적도 있고 그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시진핑에 대해서 욕을 하다 그 다음 날 둘도 없는 친구라고 한 적도 있고요. 네. 그 북한에 대해서도 2017년도 7월에는요. 음. 분노와 화염? 뭐 이제 퓨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뭐 북한을 갖다가 위협하겠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좀 지나가지고는 판문점에서 악수했어요. 예. 맞아. 그러니까 저기 맞아. 어제의 어쩔 줄 몰라.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트럼프의 달러의 장점이야. 강약세는요. 수단입니다. 수단은 언제든지 도구는요. 언제든지 잡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굉장히 유연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유연함의 끝에 뭐가 있냐면 나의 이익이 존재하는 거죠. 미국의 이익. 그래서 마가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달러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뭐 지난번에 한번 패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요번에는 좀 이렇게 조금 어떤 지금의 우리가 예, 달러를 예. 바라봐야 되는 시각 예. 예, 그걸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야, 진짜 대박이다. 오늘 진짜 재밌었네. 아니 그 단장님은 앞으로 그냥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시간을 내셔서 오늘 요걸로만 던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요걸로만 던지시면 안 되고 앞으로 달러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 금은 어떻게 되는지 엔화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요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홍보도 그래 하시고 올 때마다 저희가 네. 신한 프리미엄 패스파인더 얼마나 많이 가입하는지 체크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야 재밌네요. 궁금한 게 많았는데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좀 더 복잡해진 느낌은 드는데 그렇죠. 생각할 게 굉장히 많구나라는 예,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